2기 라방 제6강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부동산 상의 권리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면에도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단 건재당권 말소기준 권리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소기준 권리구나. 근데 임차인 이 사람이 임차인은요 전입신고만 해도 되거든요.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인수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 보니까 임차인 C가 있고 임차인 D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또 됐으니까 전부 다 경매 심해가로 죽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이랬듯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요 소위도 아니고 중위도 아니고 대위 변제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B 저당권자가 이 사람 B 저당권이거든요. 이랬듯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낙찰을 받은데 보니까 이 대위 변제라는 것은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입니다. 이게 순서별로 보면 이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낙찰 받잖아요, 그죠? 낙찰 받고 나서 그 법원에서는 이제 허가 결정이 나고 허가 결정 난 그 이후에 대금 납부하라고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줘요. 만약에 낙찰자 이때 대금 납부했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하면 이때는 뭐다 이게? 이때는 이 부동산은 낙찰자의 것이 됩니다. 등기 안 해도. 근데 이렇듯이 대위변제 등은 뭐다?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까지는요, 대위 변제 등에 의해서 어떤 권리관계가 유동적으로 춤출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거 낙찰 받았는데 어머야 해가지고 대위변제에서 저당권이 없어질 뻔이네. 그럼 나는 뭘 어떻게 봐가지고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건저당권 채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만약에 낙찰을 갑이라는 사람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요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저당권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갑 입장에서 이 날짜에 낙찰 받을 적에 10% 입찰 보증금 납부했지 않습니까? 법원에다 이제 입찰 보증금에 반환 요청하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경매 정보지 보실 적에 항상 요거 혹시 이거 대위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뭔가 낙찰 받고 나서 낙찰자가 나한테 어떤 불리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항상 다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시면서 이제 이게 또 보면 경매 부동산의 소멸 기준 권리보다 먼저 부동산 자체잖아요. 부동산 자체에 권리를 취득했다는 게 이게 이제 주거용 임차인인데, 이게 여기도 나와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빨리 전입 신고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실무에선 보면 말이지요. 환장해버려요. 어떤 경우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누가 먼저 전입 신고를 되어 있는데요. 이 인간은 확정일자 받은 건지 그것도 표시 안 돼 있고, 배당 요구하는지 그것도 표시 안 돼 있고, 얼핏 말이지 집행관이 조사한 현황조사 보고서상 보게 되면 임차인인 듯한 자가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좀 그래요. 근데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진짜 입찰 들어가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냥 고민하면 됩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 경매하면 안 돼. 진짜입니다. 쪽박 찬다니까요. 제가 맨날 이게 이쁘라 좀 써먹는 표현이죠, 그죠? 똥바가지 뒤집어 써버립니다, 진짜. 피똥 산다니까. 보니까 내가 사는 동네인데 보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임차인인 듯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전입신고만 달랑해버려, 전입신고만 달랑하였다더라. 왜냐면, 이 사람이 법원이 공간 배당요구 종결까지 채권계산서를 권리신고에 배당요구 신청서잖아요. 그걸 제출 안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는지, 또 배당요구 안 했으니까 배당요구 날짜도 표시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임차인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물건에 대해서 우리 입찰을 간다면 어떻게 한다더라? 현장가 초인종 눌러봐요, 봐가지고. 아니, 또 아파트 같은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한번 또 확인해 보라니까요. 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임차인의 전입 날짜가 예를 들자면요. 2010년대 있고. 보니까 여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근데 여기 2012년도 해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저당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 전입신고만 돼 있고, 이거 보니까 또 이런 게 안 그렇습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 보니까 우리 세대알람을 해보니까 임차인이 본건 경매 부동산의 주소지가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소유자의 주소지는 만약에 본건 경매 물건의
같이 되어 있다면 이거 이 사람은 임차인이 아닐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임차인의 주소지는 경매 물론지에 되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임차인이 아닌 소유자의 주소지는 저쪽 다른 데로 되어 있어. 그러면요, 설사 그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나중에 휙 돌변해가지고 나 임차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집주인 다른 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러면 안 되지만 가라로 써는 거지 뭐. 세상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봐가지고 가짜라 써가지고 말이지 확정일자도 필요 없다니까요. 안 받아도 된다니까요. 계약서가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저 햇빛 쨍쨍 좋은 날 말이죠. 옥상에다가 계약서 한 1시간만 햇빛 쏴봐요. 그러면 좀 쭈글쭈글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나 임차인이다라고 뭐 낙찰자한테 주장을 하게 된다. 그때는 여러분들 어떡하시랍니까? 그럼 저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가지고 재판할 적에 판사 앞에서 쟤는 이것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걸랑 이렇게 나름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증거물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좋다 이거죠.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내가 정인에 입찰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더라게. 제가 만약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첫 번째 본인 만납니다. 두 번째 관리사무소 가가지고요. 관리비 납부하는 주체가 누구냐? 또 까까한 저 관리사무소, 이 영상물은 말이죠. 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 좀 봐왔으면 좋겠어. 이런 건요. 무슨 개인정보, 그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봐가지고, 어차피 내가 낙찰 받게 되면은 관리비 중에 일부는 낙찰자 부담을 하겠는데 무슨 얼어죽을 뭡니까 개인정보 그게 뭡니까 저 관리비를 이 사람이 내는지 저 사람이 내는지 그게 대해서 무슨 그 개인정보가 유출됩니까? 이런 법은 제가 이상한 법 같아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안 가르치면 또 어쩔 수 없어요 봐가지고 또 임차인 만난다고 초인종 누르니까 또 없어 그럼 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물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떡한다더라 2012년도 요 당시 저당권 설정됐어요 이 당시에 전세 보증 금액이 얼마냐? 그거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몇 년도에 낙찰 받았지? 2022년도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낙찰 받고 나서 이 사람하고 나름도 좀 밀당을 하는데 이게 도통 이 금액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되어 있으니까 명도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도 소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2012년도에 이 사람 전세 보증 금액 얼마인지에 대해서 감정도 보면요. 여러 가지 있던 그 종류가 있습니다. 소급 감정이 소급 감정. 옛날로 소급하자 이거지. 소급 감정에 뭐 시가 감정에 뭐 쟁송 감정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소급 감정 해가지고 나름대로 요 경우는 감정인이 평가를 하겠죠. 그죠? 해서 2012년도 요 당시에 적정한 전세 금액을 얼마다 또 나아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임차인인 것을 나름대로 입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입증합니까? 나 입금증 있잖아. 그걸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입금증도 제시 안 하고, 난 임차인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했을 적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가지고, 그렇다 해가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새가삼처럼 저렇게 해버려. 그냥 막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시라니까. 들어가셨다 나중에 한테 확, 눈탱이 밤탱이 되면 그때 가서, 안중이는 말 좀 들을 걸 그렇게 하면 후회해봤자 이미 늦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해가지고,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입찰하면 들어가 보고, 막상 낙찰 받고 나서 이 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기가 그렇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임차인 찾아가면 이게 협상이 대화가 안 돼요. 지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뭐 와가지고 초인종 누르고, 자빠져 앉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고 나서 보면 이게 또 상대방이 생각이 좀 틀려질 수도 있으니까, 봐가지고, 이야기해보니까, 가짜네? 가짜 같으면, 아싸, 좋고, 요거 봐라, 진짜네? 그러면, 진짜인데, 대항력인데, 안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런 전략을 짜놔야 된다, 이거죠. 제가, 꽤 오래됐어요. 그 회사는 없어졌는데, 옛날에 유니SS라는 그런 부동산 사이트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거기서 그 사이트에서 경매 임대차를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10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날은 보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임차인인데, 나는 그냥 낙찰자 만나가지고 명도 확인서 받아가서 빨리 내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찾아서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낙찰자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이 안 됐대요. 그러다 나중에 말이지 한참 있다 연락 오더니 낙찰자 하느냐 이거 당신 말이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이 집에 살았다 이거지. 살았기 때문에 사용료 내놔라 그러는데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임차인 본인이 스스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이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또 위로비조를 해가지고 큰 돈은 못 줄지라도 뭐 몇십만 원 정도 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거 뭐 또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말들이 많아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고 바라고요. 소멸기준권리에 대한 유형 분석 이렇게 나와 있네요. 건저당권이 소멸기준권리인 경우 해가지고요. 여기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을 제가 몇 개 뽑아놨는데 이걸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경매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저당권이 거의 다 건저당권이 이게 보면 건저당권이가 있고요. 건저당권과 저당권이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거 너무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건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은 뭔가요? 특정 채권과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이다. 그런 차이점이다. 근데 거의가 보면요, 그냥 건저당권이다. 건저당권 설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경매부동산의 A 건저당권, B 임차인, C 가압류, A 건저당권 임의경매 여기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죽어버리죠. 가압류도 다 죽어버리죠. A 건저당권 소멸기준 권리에 해당돼서 A 건저당권 이 모든 권리는 매각이 뭡니까? 낙찰자 대금 납부입니다. 이게 이제 민사 요런 법조문은요 제가 여러분들이 민지법이죠. 요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5조. 민사 10평법 제 135조인데 민지법 135조에 의하면 낙찰자는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안 해도 대금 납부한 한때 낙찰자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민법 187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는 거죠. 민법 몇 조입니까? 저는 이 법조문 요건 이제 알아요. 나머지 몰라. 민법 187조에 해가지고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하니까 경매는 뭐다 이게 민지법 135조에서 낙찰자 대금을 납부한 때 해가지고 똑똑해서 등기 안 해도 낙찰자의 것이 된다. 단 뭐다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한다? 등기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아 넣어주면 괜찮고 일단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에 또 나와 있잖아요. 후순위 권리자입니다. 이게 선순위가 이 A 저당권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C 가압류가 본안 소송의 판결문으로 여기에 C가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신청했다.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랬을 때 대의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이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화면을 정리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A가 A 저당권이 있고 B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하였고 C가 가압류를 설정하였는데 C가 본안 소송에 의한 판결문 가지고 본 사건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권리관계가 확정적으로 됐는데 A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다 보니까 B는 당연히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C가 강제경매 신청했네?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강제경매 신청이 된다 하더라도 했을 때 무익녀,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와 이해관계인의 대의변제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자이겠죠. 근데 C가 강제경매 가압류입니다. 강제경매 신청했을 적에 이게 만약에 뿅뿅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C 가압류가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거든요.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C 가압류보다도 먼저 앞서 전입신고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낙찰자의 인수상이 되어버린다. 다 이렇다 해가지고요. 야 무조건 다 이게 말소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것도 A 저당권자 이 사람의 실제 채권액이 얼마인지 그죠? 아니면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A의 등기부등본상에 설정 최고 금액 보니까 10억 정도 돼 있어요. 10억 돼 있는데 등기부상에 10억으로 등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람 돈 다 갚아버렸어. 갚았는데 단지 저당권자가 말소를 안 시켜버렸어요. 말소 안 시킨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아니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선순위라서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구나.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봐가 이게 우리는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는데 낙찰 받고 나서 있잖아요. 낙찰 받기 전까지는 별로 안 바빠요.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더 바빠요. 왜 바쁘냐니까 죄송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10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낙찰 받기 전에는 경매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낙찰 받았습니다.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이해관계인이 되거든요. 이해관계인이 된다면 그때 뭐 어떻게 한다? 법원 담당 경매회에 가가지고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해야 됩니다. 열람하는데 뭘 열람하는데 보통 A4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한 400 내지 500쪽 정도 돼. 상당히 두꺼워요. 민사 집행 사건 기록부가. 그 전부 다 본다고요. 그거 안 되지. 딱 보는 순간 뭘 봐야 되지? 요 물건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죠? A 저당권이다. 왜 A 저당권이 실제 10억 원인데 이 사람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나 안 했나 이거죠. 응? 만약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면 다행이다. 그러면 보니까 10억인데 한 5억 정도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이건 죽었다 깨나도 이게 대입변제. 예를 들어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채권액이 5억 정도다 그러면 이게 뭐 미쳤습니까? 자기 3억 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봐가지고 또 저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또 보니까 5억 원은 커녕 말이에요. 이 사람 채권 계산 제출 안 해버려서.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낙찰자는 뭐 A한테 전화해서 연락해봐야 됩니다. 아니 여보요 이 물건 경매 진행해서 내 낙찰받았는데 왜 법원에다가 채권 계산서를 왜 제출 안 했어요? 그러니까 A가 하는 이야기가 나 우리 그때 옛날에 돈 다 받아가지고 근데 단지 저당권만 살아있는 거야. 이 저당권보다 껍데기 저당권입니다. 예, 형식상의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거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리하였을 적에 예를 들어 D라는 사람 낙찰 받았습니다. 이런 낙찰자가 어떤 식으로 빠져나와야 될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뭐 빠져나오는 방법 뭐가 되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앞으로 강의 진행하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막 방송하다가 말이지 그냥 이제 앞부분인데 또 불구하고 막 이야기했다가 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뭡니까 수집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라는 것이죠. 일반 뭡니까 오프라인상에서 이런 경매 강좌 오프라인 뭐 경매 학원 같은 경우는요 시간상의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요 저는 시간상의 제약을 안 받아요. 오늘 이야기한 거 시간 모자라면 내일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 그 채널에서는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쫙 다 말씀드릴 테니까 물 한잔 마시겠습니다. 네. 차근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럭비공 튀듯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어째 보니까 형식상의 저당권으로 써 있던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작성이죠, 그죠? 중대한 하자다. 왜?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최순순위 설정일자가 나와요. 근데 그 최순순위 설정일자는 보니까 A 저당권 여기에서 표시됐다. 통상적으로 최순순위 설정일자는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껍데기인데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순순위 설정일자는 C 가압류가 돼야 되는데 왜 A로 했냐에 따라서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다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현재 경매 건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그걸 좀 정보지에 의해서 몇 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천 지원 사건이에요. 2022 타경에 187호 사건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 봉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수시 봉계동의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인데 근본에 1억 8,500인데 요즘 뭐 시설이 나쁘다 할지라도 이게 4차까지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1억 8,500짜리가 말이지 8,288만 원까지 떨어졌네요. 이게 근본에 보니까 절반 이하로 훅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죠?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건전한권의 말소 기준 권리다 할 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잠깐만요. 이걸 해서 임의 경매로 화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가 보니까 법인이네, 법인, 그죠? 이 전세권 설정했구나, 그죠?
전세권 요건 또 이제 전세권 이것도요. 그 전세권 설정된 물건 잘만 건드리면요. 이런 물건 지금도 있다니까요. 내가 그 부동산에 예를 들어 100원을 투입을 했어요. 100원 투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동산도 내 거야. 그죠? 부동산 자체가 내 거고 또 이게 나중에 내 주머니에 150원이 들어와버려. 이게 갭 투자보다 더 한 거예요. 아주 그죠? 근데 내가 그 부동산에 100원을 투자했는데 150원이 들어온다니까 그럼 너 50원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저 아파트 누구 거야? 내 거야, 내 거. 이런 물건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런 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경매 공부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론 공부해서 맨날 맹자왈, 공자를 백날 따져왔어요. 돈 안 되고 짜증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는 이런 그 경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물건을 고를 것인가, 그 고르는 방법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석박사 논문 쓰려고 공부하십니까? 석박사 논문 쓰시려면 대학원에 가셔야지, 그죠? 대학원, 부동산학과 해가지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린 여기는 대학원 과정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이다 그러면, 봐가지고 전세권, 요거 봐라. 100원 내 배팅했네. 나중에 150원 나와버려. 이런 게 어딨냐?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건을 좀. 일단 과음을 지려서 이제 목이 쎄합니다. 네. 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세권 선순위잖아요. 그죠? 이 법인인데, 1억 2천만 인수로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는 안 했으니까, 전세권은요,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합니다. 뭐, 배당 없잖아요. 선순위니까. 근데 건저당권은 또, 이게, 건저당권 해가지고, 임의경매, 요 임의경매가 되면서 또 공매도 진행 중이네, 그죠? 그죠? 경매하고 공매가 서로 경합을 벌이잖아요. 이랬을 경우 어떻게 되냐니까. 경매든 공매든 먼저 낙찰해가 대금 납부 먼저 한 기 장땡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공매 절차상에서 내 낙찰 받았는데 경매 절차상에서 다른 사람 낙찰 받아가지고 그 경매 법원에서 대금 지급 기한을 빨리 정해주는 바람에 경매 절차상의 낙찰자가 먼저 대금 납부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 거라니까. 공매는 빨리빨리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경매와 공매가 딱딱 충돌하게 되면요. 먼저 돈 낸 사람이 장땡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런 경우는 1억 2천만 원은 이제 낙찰자 전액 다 이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사례도 보셨습니다만은 1억 2천만 원 인수하니까 1억 2천만 원 인수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억 8,500만 원에 현재 시세다. 그럼 1억 2천만 원 인수한단 말이죠. 1억 8,500만 원의 매매 가격이. 근데 요즘 시세를 안 좋으니까 한 1억 한 7,500 정도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여기서 1억 2천만 원 전세권 인수하니까 그죠? 얼마입니까? 이 물건 5,500만 원. 5,500에서 한 6천만 원 언저리에서 그래서 아마도 여기가 이게 20% 저감인가요? 그럼 만약에 이 88에 64, 다음 5차 기일이면 6차 기일쯤 해가지고, 이게 5차 기일날 입찰 들어간다, 6차 기일날 입찰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이 물건의 감정 가격 아니십니까? 우리 감정 가격이 믿으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감정 가격 이거 신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세상 믿을 바 못 된다니까. 이거 제가 감정 평가 업계에 계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원 경매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왜냐 보시면은 이 물건의 가격 시점이 2022년 1월 3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만약에 2021년 11월 달에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 1억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25년 1월 달을 기준한 감정 가격이라고. 근데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보니까 대체적으로 우상향이 아니고 우하향 내지는 이게 수평적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2022년 11월 달에 낙찰 받았다. 그럼 대금 납부 하다 보면 2023년에서 한 2월 달쯤에서 이제 온전하게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온전하게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보니까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1억 8,500만 원에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일단 이런 감정 가격은, 그냥
감정인이 1억 8,500만 원 평가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당권이 말소 기준 걸린 경우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서산 지원으로 넘어갑니다. 환자는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57,177호. 서산 지원에서 물건 번호는 4번인데요. 물건 번호 4번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11월 15일 날이 기일이 잡혀 있죠. 2022년 11월 15일 기일이 잡혀 있어요. 이 서산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30%인 듯 합니다. 와, 또 청구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억인 그릇을 밀어봐가지고, 어지간하면 이게 경매 취하는 잘 안 될 것 같네요. 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경매 취하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물건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권리 분석한다? 뭐지? 건저당권이 거기에다 말소 기준 권리다? 알았다. 그러면 이게 1초에 끝난다. 뭐 봐가지고 건저당권 여기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예. 건저당권, 이게 정부지상에 이게 소멸 기준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소멸 기준에 소멸. 왜냐면요. 배당 요구하면 단지 소멸되는 이게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 소멸하고 소멸 기준하고 같습니까? 엄연히 틀려요. 민지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을 보게 되면 단지 선순위 전세권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동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때는 소멸 기준 권리라 이렇게 표시 안 돼 있다니까요. 근데 자꾸 이게 소멸 기준이라고요. 단지 소멸하는 게 소멸. 소멸하고 건저당권 요것이 소멸 기준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소멸 기준 권리인데 이게 앞서 선순위가 있는데 배당 요구를 하였네? 그러면 땡것. 그죠? 전체 보는 거면 얼마? 1억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6천만 원이더라. 여기서 보면 1억 6천만 원인데 위로 올라가 보니까 말이죠. 건번에 이제 1억 9,600만 원이니까 인월자 뭐 낙찰 되겠죠. 30% 떨어지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전세금 이 전세권자인데 배당 요구했는데 1억 6천만 원이 전세 금액이잖아요. 전세 금액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한 1억 4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떻게 한다더라? 낙찰자 인수 안 합니다. 단지 요건 제가 전세권 파트 가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요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100원 투자해가지고 얼마? 150원 분다 이거죠.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1억 4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재전세 1억 6천만 원에 놓는다더라. 그럼 내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플러스 얼마 2천만 원 벌었지. 그러면서 이 아파트 누구 거야?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물건도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건 제가 아마 10월 26일 날 모레죠, 그죠? 수요일 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전세권에서 뭐 제 식대로 표현입니다만 이게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 벌써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3건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3건을 딱 적어놨습니다. 진주 지원 사건하고 안동 대전지방법원. 요 3건을 이제 딱 뽑아놨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만 이게 이런 패턴을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고 물건 아무끼나 막 골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나는 전세권만 말 그대로 박살내버리겠어. 그러면 전세권인데 뭐 전세권자 누구지? 일반 개인이 전입 신고했느냐 아니면 법인이 전입 신고했느냐? 법인이 전입 신고 아니죠, 그지? 개인이 전입 신고했느냐 아니면 법인이 전세권자 나와요. 또 법인이 전세권자인데 법인의 직원이 전입 신고를 했느냐 아니면 전입 신고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좀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요것도 서산 지원 사건이네. 2021 타경에 57,160호, 이거 뭐야. 57,160호 해가지고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11월 2일 날이 이제 이 기일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11월 2일 날 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 1회 유찰에 따른 저감률이 이제 30%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분이 보니까 일반 개인 같네요. 그죠? 개인인데 1억 4천만 원인데 여기 배당 요구 했잖아요. 이게 또 이 소멸인데 소멸 이게 소멸 기준인데 말이지. 이게 건전한권. 근데 배당 요구 했으니까 소멸하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이다 소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더라?
1억 4천만 원 이제 인수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후순위 임차인 있잖아요. 그럼 지가 뭐 전세 보든 그럼 1억이든 10억이든 저는 뭐 낙찰자와 아무 관계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근데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딱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은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신경 써야 돼. 근데 선순위 전세권인데 얘가 배당 요구를 해버렸어. 이 사람 배당 요구 해줘, 그죠? 배당 요구 했는데 경매 결과 만에 이 사람 한 1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럼 나머지 4천만 원 어떻게 낙찰 인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다?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을 경우, 그것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결입니다.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을 안 했을 경우, 그때 낙찰자 100% 다 인수하니까, 그것 말고는, 배당 요구 했구나. 알았어. 그럼 니야 뭐, 니 전세금을 또 뭐 다 받든 못 받든 그 낙찰자에 나오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언제입니까? 2022년 10월 26일 날 수요일 날은 말이죠. 여기 담보 가등기가 소멸 이중 걸린 경우 있습니다. 그 이하 담보 가등기하고 강제경매 기입 등기 가압류, 다음에 전세권 요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아마 10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권리분석 쉽게 하는 거 끝나고, 그 다음에, 다음 파트 경매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 자기가 경매정보지에 의한 점검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경매정보지를 내가 읽고 내 마음대로,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과연 이걸 내가 임장을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어디서 합니까?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그 결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매정보지에 의한 어떤 점검사항이 뭐냐. 이건 제가 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26일 날은 그 권리분석 쉽게 하는 유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살포시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